안녕하세요. 시사 팩토리 자매 방송 정치 팩토리 진행을 맡은 강승복 엔지니어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한진 택배 파업에 관해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택배를 시키고 받는 입장에서 이 일이 좀 빨리 마무리돼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좀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겠다면 일부를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검색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일 좀 핫한 주제죠. 의료법 개정안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 이동훈 변호사님 간략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본에는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 시작은 의약분업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개정안의 내용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모든 정보가 같은 내용으로 거의 대부분 결격 사유가 같이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의약분업 때 뭐 의협에서 요구를 했는지 뭐 정부에서 내줬는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러한 개정안 전에 네. 사실 다른 전문가보다 조금 낮은 결격 사유들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약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그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네. 그다음에 근고 이상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네. 근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 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또한 그 면허를 당한 뒤 재취득한 의료인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학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거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재취득할 수 없다.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거 변호사들한테 그대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죠. 일반인이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또 의협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또 22일 날 입장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옹호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유감을 표한다며 선량한 의사가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졸지에 면허를 잃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도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총파업이 뜻하는 것은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것까지 거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또 울산 지역에서는 또 어떠한 파장이 올지, 또 전국적인 상황과 울산 지역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양동석 울산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이시자 울산건강연대 위원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럼 2부 정치푹 시작하죠. 정치푹.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장동석입니다. 네, 그 인사랑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대병원의 재활학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던 평화와 건강을 위한 울산의사회의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인서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료인들은 이런 법의 개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안전 문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의료계 또 이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국회 특히 여당 쪽에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셔서 이것이 정말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인서트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의협협회 회장으로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의협이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의협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네.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협에서는 지난 그 의학분업 때도 의학분업이 아니었죠. 작년에 공공의대 설립 때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때 당시는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협에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를 이겼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지금 의협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네. 의협 회장. 근데 그 저희가 뭐 회장 후보들 선거 공약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강력 반발하는 거 같은 취지로 가고 있는데 네네. 거기 내부에 있어가지고 사실 후보 한 명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물론 선거가 걸렸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회장 이제 선거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뭐 저는 뭐 그 입장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네네.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네. 지금 국민들이 바라거나 아니면 시대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네. 의협이 약간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좀 아쉬운 마음이 음. 있습니다. 아, 네. 네, 의사 성범죄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5년 사이 686건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강간, 강제추행이 89.4%를 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참 부끄럽죠. 의사인 저 입장에서는. 음. 근데 이게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네. 네. 해마다 이렇게 전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공론화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게 예전부터 이렇게 좀 잠복되어 있었던 네. 그런 게 좀 적극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이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 의협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좀 저희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네. 네. 이런 면에서 가면 저희들이 조금은 같은 의사로서는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사실 이 비율이 전문직 중 비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뭐 전문직이라 분류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업계 뭐 변호사나 저 같은 변호사나 회계사나 뭐 이런 여기 이제 전문직들의 비율 중에 의사 선본제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고 네. 또한 이제 학력이 높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책임도 음. 있어야지 건의가 쓰고 그다음에 그런 능력들을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개인적인 약간 질문인데 의협 내에서도 약간 뭐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는 있나요? 의과대학 내에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윤리 교육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이 이제 종합병원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업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네. 그 성범죄 교육에 대한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교육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사도 사회의 하나의 어떤 구성원이고 네. 그러한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학교 때부터 좀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 이게 양동수 선생님한테 자꾸 드려도 되는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울산에서도 이 성범죄 문제가 있었어요.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탕비실 한 풍기에다가 초소형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했던 사례가 있고 카메라 등 이용 네. 촬영입니다. 울산지법에서는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징역 4개월이면은 낮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범죄 죄질에 비해 처벌 수준은 좀 낮고 그래서 이게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이렇게 사회적 특권 이런 것들이 좀 다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부끄럽죠. 예, 부끄럽고 이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네. 모두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네.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또 개인의 어떤 권리가 이렇게 충분히 존중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대해서 네. 좀 명확하게 돼야 되고 또한 뭐 사회적 책임자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규칙적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그 피드백을 받는 거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나와서 뭐 개인 병원을 차린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취업된다거나 이런 제한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의협에서는 당사자들이 이제 아까 질문 이어서인데 주홍 글씨를 박혀서 영원히 어딘가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좀 알고는 싶거든요. 실제로 뭐 아동 청소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저희들이 종합병원 같은 경우 각서를 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신원 조회가 저희들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취업이 되지 않을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죄를 지었을 때 네.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을 때 나중에 개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이제 애로 사항이 있겠죠 보면.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 법에서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영구히 박탈한다는 조항도 있고 네. 또 한 개는 집행유예가 끝나고 5년 경과 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글씨를 이야기하기로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교수님 모셔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교수님이 뭐 최대집 의협 회장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 아동 그 청소년 위반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보통 이제 선고를 할 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리고 행정 배임 같은 범죄도 이번에 뭐 그 저희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봐서 알겠지만 그렇게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서 의사도 사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이제 법상으로 이제 이거를 취업 제한 명령이 안 내려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청취자분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이어서 바로 또 질문. 네. 이 질문을 왜 저한테 주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로 소개하지 말든가. 이 면허 규제 놓고 변호사 업계와 회계사 업계랑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네. 사실은 같은 규정이잖아요, 보면요. 네, 완전 같은 규정이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이런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막연한 두려움,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형평성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전체 대다수의 의사들은 이렇지는 않죠. 보면 다 그렇죠. 환자들 중심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기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사실 1년에 뭐 몇 명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분위기를 좀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런 규정을 보게 된다면 전체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형평성에 대해서도 크게 논쟁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최대집 의협 회장이 총파업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얘기 듣기 전에 저희 좀 울산 의사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교수님 답변을 좀 바라겠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법 관련해서 방송 출연 가능하신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 아직까지는 지역에서는 그런 논평을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의료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 인력 부족한 상황에서 아니 그건 중앙이라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이 지역에서는 중앙에서 그냥 발표한 거에 대해서 네. 지역에서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왔는데 네네. 그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저 인서트 잘 들으셨죠? 저 울산 좀 상황은 약간 다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중앙 의견만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대엽 의협 회장님이 총파업을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각 그 개업하신 선생님들의 어떤 의사 정원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야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정부에서 했던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는 데서 좀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의사들 중심으로 파업했던 게 정당성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 과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실제로 나와 있는 통계만 해도 0.1%인데 네. 여기서 총파업을 한다. 그리고 지금 전염병 위기 상황인데 이랬을 때 과연 의사들의 어떤 뭐랄까 장기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네. 저는 최대엽 의협 회장이 너무 정치적으로 네. 사안을 갖고 가고 또 의협 회원들의 어떤 전체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네. 성립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왔던 그 후보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파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 회원들한테 가부를 물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네. 너무 국민들 정서뿐만 아니라 네. 전체 의사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봐더라도 합리성은 좀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근데 그 지금 뭐 가부를 묻는 게 의협 지금 선거하고 이제 겹쳐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후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의협 내부의 의사들의 의견을 취합했다라고 하면서 또 투쟁 노선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개업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영이 힘든데 계속 환자를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러는 게 네네. 실질적으로 현실적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파업을 보게 되면 네. 전공의 선생님들이 큰 병원에 있는 근무하는 전공의 선생님들이 주축이었고 개업하셨던 선생님은 25%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개업하신 선생님도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울산 의사의 인터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중앙의협 입장을 따르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여기서 중앙이 최대집 의협 회장이 중앙일까? 그 회장 개인의 발언과 생각이 의협 전체의 입장으로 오도되는 것에 대해서 의협 구성원들은 상당히 예, 난색을 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총파업하게 된다고 해도 울산이나 경남이 참여할 건가? 참여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논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는데 지금 앞서서 계속 강조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라는 건 너무나도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 국민적 공감대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당사자 구성원들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사실 이게 이 문제는 해당되는 분들이 0.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뭐 개업하시는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 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정부에 요구할 건 많거든요. 합리적으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가에 대한 문제를 보전 안 한다든지. 그렇죠. 네. 공공병원에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도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그러니까 의사들의 어떤 뭐랄까 처우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많은데 이 이슈를 제껴놓고 이거를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덕과 실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설득에 대해서 국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 좀 사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거라고 보시나요? 국회의원님들이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보니까. 보니까 뭐 저희들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 선생님들도 있고요, 간호사 쌤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한의사도. 그분들 의견을 뭐 다 물어보지 못했는데 좀 뭐랄까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뭐 이런 일을 했는데 뭐 노조 일을 하다가 뭐 공고 이상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아주 드문 경우라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아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여론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뭐 다음 질문 태인 씨가 해주시죠. 네, 한편 이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표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의 요건을 부정 취득한 혐의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등이 면허 발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하여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제5조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 내용이 이것도 신설이 된 건가요? 아니요, 아직 네. 지금 개정안으로 지금 발의만 된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그 뒤에 맥락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 관련 네네. 법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추적하기로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치인들 행보에 대한 평가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민 굉장히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올해까지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가능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헌적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수사기관이라는 건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법적으로 판정이 되지 않은데 네네. 여기서 의료인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네. 이건 너무 주관적이고 네. 헌법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조민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하고 반대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의사의 어떤 이해관계를 보더라도 네. 이게 이렇게 만약에 돼가지고 뭐 행정 그러니까 수사기관이죠. 네.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헌법 소원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인터뷰 마치고 미친 듯이 프리토킹을 한번 할게요. 그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의료법 이제 이 지금 전반적인 사태 그 개정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네. 정치인들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의 첫 번째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이잖아요. 네네. 근데 건강과 정치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이게 의료라는 거는 뭐 흔히 말해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보면 코로나를 보면 알겠지만 네. 뭐 공공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들이 정부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 그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 그리고 또 공공병원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법조항을 만드는 걸 못 봤어요. 이거는 이런 거는 굉장히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되고 네. 뭐 이슈를 보더라도 뭐 백신 이슈가 있고 또 한 네. 개는 뭐 K 방역을 잘했니 못했니 하는데 네.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K 방역을 이용을 할 줄 알지 밑바탕을 까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족하다. 네, 하루에 뭐 생기는 환자가 300명, 뭐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유럽은 10배, 20배인데 의료 네. 붕괴가 된 거는 우리 정도에서는 아주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는 투자하고 법을 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하나의 어떤 진통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좀 쭉 진행해봤는데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단은 저는 느낀 거는 제가 2014년도에 큰 이슈가 있었어요. 사이코 성형 의사라고. 네네. 이게 대략 피해 환자만 50명이 넘는 그 성형을 받은 환자 중에서 네. 되게 사이코가 자기 마음대로 시술을 하고 여기 둘 중에 그러니까 사람은 좌우가 대칭될 수는 없어요. 네, 비대칭인데 네. 이거를 억지로 마치 여기가 잘려 여기를 자른 거예요 그냥. 환자랑 동의 없이. 근데 그 의사가 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폐업했다가 재개업했다가 폐업했다가 재개업했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 저는 이 법안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무조건 계속 내는 거 저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대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다른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일반 의사들은
환자를 위하고 그런 데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의협 내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 의협이 그 어느 협회들 어느 그 이제 이익 단체 집단이든 그 안에 이익 단체 집단들이 보는 시선과 일반 국민이 그 한 발짝 나와서 보는 시선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사실 이익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변호사 단체도 이익단체고 의협도 이익단체고 회계사 단체도 이익단체고 어느 것도 다 이익단체예요. 네. 그런데 그 이익단체에서 자기들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공감이 계속 된다면은 결국은 거기에 나 강경투쟁으로 가는 쪽으로 선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저번 최대집 의협 회장으로 인해 가지고 방출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게 폭발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협 회장 선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보고 있으면 아직 해소가 안 됐나?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나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대표가 발의한 그 의료법 저는 조민 저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와 진짜 이건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수사로 면허 발급을 정지를 시키겠다니요. 아니 무슨 우리 사건 분리 위반이고요. 네. 무죄 추정 원칙 위반이에요. 재판이 왜 필요한가요? 이 법이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버리면은 면허가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냥 이게 여당에 이게 어떻게 이거는 무조건 법사위에서 잘라야 되고요. 자구 심사 다 거쳐도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진짜 이거 헌법소원을 가야겠네요. 제대로. 뭐 헌법소원은 당사자들이 하실 거고요. 당사자들이 할 건데 이게 통과가 안 돼요. 헌법소원을 안 가고 통과가 안 돼야 된다니까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국민들의 법 상식 수준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양동수 선생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됐지만 최대집 의협 회장이 돌출적인 인물이지 의료인들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인터뷰 중에도 강조해 주셨지만 현재 시점에서 국회에서 가장 쟁점이 돼야 할 의료 문제의 핵심 이슈가 어디인가?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좀 지켜줄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방안 이런 것들은 다 실종된 채로 그렇죠. 정말 이렇게 정쟁만 일삼고 있고 진영 논리에서 파생되는 맞춤형 저격 법안 이런 것들만 계속 논란으로 삼고 있는 좀 국회 내 정치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분노하고 경종을 울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되게 다룰 게 많을 것 같아요. 수술실 CCTV 건도 그렇고. 맞아, 그건 사실 이번에 그 제가 기사를 계속 보고 왔는데 수술실 CCTV도 넣는다고 합니다. 그거 일단은 그 맨 처음에 법이 올라왔다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다가 국민 여론이 너무 거세지니까 다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의협에서 그거를 빼려고 어마어마한 전방위적 로비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사실 그 변협에서도 관련 사항 올라오면은 미친 듯이 로비해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로비해요. 이익이 걸리는 문제. 그러니까 저 의협 그 CCTV 빠지고 보고 의협에서 진짜 미친 듯이 로비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있으면은 절대 못 빼요. 아무리 로비가 있어도 못 빼요. 저희가 항상 매 눈으로 좀 감시를 하고 이 법이 왜 상정됐는지 한 번 더 모든 법을 체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자기의 좀 생명권 그리고 자기 보장권에 관련된 문제들은 한 번씩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욕하면서 하고 싶은데 마이크 꺼져야 욕을 하겠죠. 그렇죠. 마이크를 꺼져야 욕을 하겠지. 네. 저희가 오늘도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뉴스와 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팩토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죠.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